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1시간 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 중론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월가에는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시장을 잘 마친다고 해서 반인 반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바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죠. 자, 이분 역시도 이제는 시장에서 위험을 조금 더 즐길 때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 만큼 이것 역시도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다소 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WTI 유가가요, 다시 $100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시장에 오히려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난밤 사이 시장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가의 급등도 다소 시장에서는 소화해가는 모습으로 결국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 반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반가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지수는 보시다시피 1%대의 상승권에서 일제히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장 초반에 기록하고 있었던 낙폭을 모두 지워내고 막판까지 탄력도를 키워나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일단 FOMC라는 큰 이벤트가 무리 없이 지나갔다는 데에 대한 안도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모두들 미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커다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 FOMC 이벤트를 잘 소화해냈다는 안도감이 시장 강세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거는 아닙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인데 전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전해졌죠. 이 시간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리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문에 맞는 내용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진전이 생기면 그때 발표하겠다라는 발언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었고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유가의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유가이고요. 현재 WTI 선물 가격 지난 며칠간 조금 진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오늘 이렇게 9%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100 선을 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눌려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재료들을 모두 정리해봤고요. 이런 재료들 속에서 오늘 섹터별 등락 현황은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이 모두 오르는 그런 하루였죠.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는 에너지였습니다. 3.4%대의 강세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갔고요. 올해 들어서 이 에너지 섹터가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 섹터인가 하면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유일하게 하락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자재와 부동산 그리고 임의 소비재까지 1%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유틸리티는 0.5% 내외의 상승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히트맵을 보면서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주들 가운데에서는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까지 3% 안팎의 강세권 오늘 연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테슬라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 테마 내에 맥도날드는 오늘 소폭의 하락권을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294에서 $287로 낮춰 잡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에서 현재 매장 문을 닫고 있다는 이슈가 전해지고 있죠. 이에 따른 손실분이 매달 $5천만 이를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의견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섹터의 강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6% 그리고 옥시덴털 에너지가 9% 정도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는데 옥시덴탈의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총 1,810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다라고 하고요.
통상 주식을 천천히 매수해 나가는 이 버핏의 일반적인 어떤 이런 특징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수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주가는 급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가서 금융 섹터 내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급등세가 오늘 또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3% 정도 급등을 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해진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제너럴을 준비해 왔는데요. 4분기 실적이 다소 실망스럽게 전해졌습니다. EPS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매출이 미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31% 인상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전해진 덕분에 주가는 오늘 4.45% 급등 마무리를 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의류 리테일 업체인 리볼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드햄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은 여름철에 좀 많이 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따뜻할 때 각종 페스티벌 그리고 대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코첼라와 같은 대형 페스티벌들이 재개되는 만큼 리볼브야말로 리오프닝 플레이로 제격이지 않겠냐라는 니드햄 측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6.5% 급등권에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나 의류업체인 랄프로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제는 비중 확대 의견으로 상향 조정시켰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Elevated Casual이라고 부릅니다. 즉 적당히 캐주얼하면서도 적당히 격식을 갖춘 그런 의상 트렌드가 유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내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를 하면서 이런 복장 트렌드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혜를 랄프로렌이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4.6% 반등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인 솔라엣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주 200주에 대한 공모 제한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5.85% 급락 마무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이슈로 조금 더 넘어오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 힘입어서 금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1.75% 정도의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금 가격 다시 $2,000 돌파 시도가 쭉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그리고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또 전채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격 저항이라는 건데 딱
듣기만 해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뭔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소비자들의 지갑에서도 좀 가격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한번 보면요. 자, 메이시스의 CEO가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일부 매트리스와 소파의 가격을 $100 정도 인상하려고 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좀 거부했다고 해요. 또 한 의류 브랜드 역시 티셔츠의 가격을 $20 인상하면서 판매가 감소했고요. 결국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0년 내 최고치의 그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류나 가구 또 백화점 이런 일반 품목에서는 더 이상 가격 전가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매 판매가 1월에 비해 둔화됐고요. 1년 전인 2021년 2월에 비해서는 17.7% 증가하긴 했지만 이게 대부분 가격이 높아져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조사업체인 NPD그룹에 따르면 1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10주 가운데 의류와 신발, 장난감 같은 일반 상품 판매가 9주 동안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PD가 또 지난 2월 진행했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3%가 가격이 계속 오르면 덜 중요한 품목은 구매를 미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소비자들의 소매 판매 그리고 이 소비 심리는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격이 올랐어도 모든 품목의 소비가 줄어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 소비가 줄어들지 않은 품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붕괴되지 않는 곳을 찾는다면 거기가 투자의 답이 될 것 같은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명품입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이 수요의 붕괴 없이 가격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또 명품들은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제품을 생산을 많이 못하게 된다면 희귀성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더 사게 됩니다. 그 말은 명품은 만약에 잘 못 만들면 가격이 더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명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붕괴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지출 전환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일반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게 단순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소비자들이 외식과 여행 같은 이 서비스로의 지출을 늘리게 되면서 이런 일반 소비 품목의 지출을 좀 줄이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최근 여러 조사에 따르면 비싼 가격에도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이런 데 지출을 더 많이 하면서 일반 소비재에 대한 이 지출은 좀 줄이고 있다. 이런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나 외식, 여행과 같은 서비스 분야가 당분간 인플레이션에도 좀 좋은 성과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다시 위험해질 때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시장이 이제 3거래일째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진짜 상승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어느 쪽에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직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지금은 조금 더 위험하게 과감하게 베팅을 할 때다. 이런 리스크 온 센티먼트를 자극하는 의견이 들러와서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인물이죠.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크 콜라노빅의 클라이언트 노트에 오늘 올라온 내용입니다. 커다란 수익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으니 다시 위험 자산, 즉 주식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늘려야 할 때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총 3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최근 시장을 짓눌러왔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몇 주 내에 사라질 거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올라서 버블이 차 있던 섹터들의 조정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점, 세 번째로 매크로 경기 상황에 대한 악재 요인들도 시장에 모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는 다시 과감하고 조금은 위험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시장을 잘 맞히는 분이 유망한 섹터 혹은 유망한 종목 이런 것들도 꼽아줬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종목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고베타 계수를 지닌 종목들을 보자. 한마디로 낙폭 과대 고베타 종목을 보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노트의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화면입니다. 섹터로는 보시다시피 이노베이션, 기술주, 바이오텍 쪽에 이런 낙폭 과대 고베타 종목들이 포진돼 있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국가도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 등과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도 기회를 찾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CNBC에서 스크리닝한 낙폭과대 고베타 종목의 리스트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테슬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등과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베타 계수가 3, 혹은 2.7 이렇게 고베타 계수를 가지고 있고 또 연초 대비 하락률도 모두 10에서 20%로 매우 부진한 흐름을 올해 들어서 나타내온 종목들입니다. 물론 변동이 심하다라는 점에는 유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시장이 정말 많이 쉬어갔던 만큼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어서 속상한 만큼 더 큰 수익 기회를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특징을 가진 종목들을 잘 분별해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또 매수입니다. 워렌 버핏의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워렌 버핏이 뭔가를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한 2주인가요? 2주 동안 한 사람의 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굉장히 빠르게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들어서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 약 1,81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으로 추산해보면 이게 약 10억 달러 규모이고요. 옥시덴탈 주식의 추가 매수가 있으면서 이제는 약 70억 달러어치의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버핏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9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로써 옥시덴탈 주식을 약 1억 3,640만 주 정도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들의 주식 8,400만 주를 약 60달러, 주당 60달러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워런트는 사실 2019년 당시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아나다코를 인수할 당시 버핏이 백기사로 나서면서 확보했던 물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워런트를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워런트를 주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8,400만 주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수가 거의 2억 주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코카콜라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할 만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 지분은 굉장히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 방송 이 애프터마켓 시간 통해서만 벌써 한 세 번째 이 같은 맞아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옥시덴탈을 사고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 왜 샀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CNBC에서 3월 7일에 이 보도를 냈습니다. 당시 CNBC 기자가 워런 버핏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버핏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2월 28일이 월요일이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이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버핏이 2월 28일부터 사들이기 시작한 이유는 옥시덴탈이 2월 25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2월 25일에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이후 주말 사이 결정을 내렸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핏은 인터뷰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봤고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으로 사실 왜 샀는지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기업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습니다. 전체리는 컷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